안녕하세요. 니르연구소의 위험정보 시간입니다. 2022년 12월 18일 다음 주 위험 사항들을 한번 지난주 거랑 해서 살펴볼 거고요. 이 위험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단기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처럼 중단기로 들어가고 좀 상위권 종목들 위주로 플레이를 하는 경우에는 지금은 약간은 비중을 줄이면서 대응을 하는 시점이고요. 순환매를 통해서 우리 일부 종목들이 상승이 되어서 반등이 나오면 그 반등에 따라서 일부를 익절하면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신용위험하고 한계기업, 금융권 이게 터져야 사실상 위험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당분간 다시 재성장을 위해서 한 2, 3년 정도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1번 사항이 확실하게 어중간하게 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터져야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리세션은 거의 그냥 약간의 침체도 됐고요. 약간의 침체를 넘어서서 강한 침체가 되면 2008년과 1997년의 재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적입니다. 실적은 안 좋은 게 그냥 거의 판명 나 있고 다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실적이 발표되는 3, 4월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시즌이 지금 4, 4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이거는 이제 밑으로 내려갔고 저는 상한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어요. 금리 인상은 그러니까 지금보다 올라가면 0.5pp 5%가 최대치라고 보고 있고요. 양적 긴축은 지속적으로 됩니다. 양적 긴축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산가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강제로 빼들면 폭동이 일어나고 나라가 뒤집어지잖아요. 그거를 사실상 이런 경제 정책을 통해 갖고 그 비중을 줄여버리고 경쟁력 없는 기업들을 솎아내는 작업을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중국 코로나와 부동산과 은행인데요. 중국 코로나와 부동산 은행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장을 그나마 연착륙으로 만들려면 중국이 부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코로나랑 부동산 은행 정책이 제대로 안 통해 버리면 사실상 경착륙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브 이슈로 러시아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계속 체크를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 이번 겨울 지나고 났을 때 시점에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마지막 공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는 이 전쟁 이후에 국력이 완전 쇠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쇠퇴 상태인데 아마 찍소리 못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어떻게든 간에 그러니까 뭐 핵을 가지고 있어고 핵을 쓰든 안 쓰든 나라 자체가 거의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거를 회복하는데 최소 30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10년에서 30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든 사람의 욕망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인기직이냐 아니냐의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푸틴이 자기가 이제 정권 계속 가지려는 욕망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보고 있고요. 지금 그렇지만 않았으면 러시아가 향후 한 10년 동안만 국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게 이제 무서운 존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CDS는 줄었어요. CDS가 지난주 금요일날 기준은 54였고 이번 주 금요일날 기준은 53이어서 긍정적이고요. 환율도 1320원대 라인에 서 있어요. 1290원까지도 떨어졌다가 다시 1320원 됐고 지금 뭐 지난주에 뭐 침체 오니 많이 해도 FOMC 끝나고 난 다음에 방향성을 잠시 밑으로 내렸다가 다시 또 올릴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위기는 전체적인 차트 상태는 이 구간이 있는 거고요. 요 모양이 예전에 요 구간이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CDS는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많은 나라의 CDS가 있는데 일부 CDS 공개 안 하는 나라들 때문에 이 정도로 공개됐지만 우리는 누굴 보면 되냐면 터키와 이집트 보시면 돼요. 터키, 이집트가 많이 떨어졌죠. 특히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786이었던 게 542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은 17.1이고 21.94입니다. 그만큼 이 신용 리스크 CDS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시장에서는 낮아지고 있다. 이게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내용은 뭐냐면 결국에는 연말 연초 랠리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거지 뭐 급등과 급락은 나오지 않는다. 급락은 가능성이 있지만 급등까지는 이번에 12월 초에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크게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대형주 위주로 일부 대형주 위주로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CDS를 보는 이유는 우리가 CDS 2호 구간 났을 때 나라가 디폴트 되니 많이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1450원 갔을 때. 1300원인데 1250원까지만 내려와도 그나마 괜찮은데 1290원 찍어서 조금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는 올라가도 아마 여기서 한 번은 내려왔다 가야 되는 그 구간에 가고요. 이거 깨고 올라가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거의 수입 기업들 거의 힘들어집니다. 이거는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됩니다. 한계 기업입니다. 자료 바뀌었죠. 최신화 자료로 정리를 했고요. 전체 금액이 여기 있는 것만 보시면 가계 기준으로 보시면은 52조 9월이었는데 12월인데 얼마가 됐어요?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금리 인상과 플러스 알파로 레고랜드 신한금융 그 사태까지 다 촉발하면서 대출의 변동금리가 이자가 급등이 된 거죠. 이건 평균이에요, 평균. 평균이다 보니까 7%, 8%막 그렇게 가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진짜 기억하셔야 17조. 이거는 우리 인생에서 한 세번은 지금 40대 인생에서는 70세, 8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는 최소 세 번은 더 겪어야 되는 시즌입니다. 다음에 금리가 내려와서 3%, 2%가 오면, 그게 한 2, 3년 지나고 나면 조심스럽게, 고정금리로 대응하셔야 돼요. 그거는 꼭 기억하시면 되고,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은 저를 통해서 여쭤보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물어보시면은, 제 리드 연구소 쪽으로 문의를 해주시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여러분이 뭐 정책 자금으로 전환이 될 거예요. 나라가 부담하면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려는 정책을 하고 은행들도 이거 올리지 못하게 막을 겁니다. 아직 여력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침체일 때 조금 적을 거다. 그래도 그 침체는 언제나 아프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위에는 기업 보세요. 기업이 뭐 우리 가계대출로 한타 많다 했지만 여기도 보시면 만만치 않습니다. 33.7조에서 19.50조가 됐죠. 17조가 증가됐죠. 17조. 여기도 거의 17조 정도 증가했죠. 둘 다 이 부담 금액 자체가 힘들다. 한계 기업 같은 경우에 더 높아지니까 한계 기업이 채무 조정 제대로 안 되는 한계 기업들보다 무너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자영업자들의 이것도 사실상 코로나 때 외국 유럽하고 미국은 돈을 풀어줬는데 우리는 돈 제대로 안 풀어줬거든요. 지금 정부가 여력이 확장 재정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내년도에 이 침체 끝나자마자 코로나 끝나자마자 돈 푼 것보다 더 심한 거기 때문에 돈 제대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한계기업 관련된 뉴스와 그다음에 여기 부동산 관련된 뉴스입니다. 제목만 먼저 간단하게 보고 내용을 한번 보면요. 올 연말 한계기업 쓰나미. 근데 연말이 아니에요. 이제 연말 다 갔어요. 결국에는 연초가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다음에 가계기업 이거 34조 늘었죠. 연체 이자율 2배. 그다음에 상저하고인데 이게 터져야 상저하고 나오고요. 안 터지면 하저가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부실기업 퇴출 머뭇거리면 먹잇감 늘었다고 했죠. 이 말이 뭐냐면 숏을 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부실기업들이 버티려면 뭐냐면 이 사채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돈 가진 사람이 짱이 되는 그런 사태가 됩니다. 레고랜드 흥국생명에서 레고랜드는 정치적 문제고 흥국생명은 이게 연쇄 파동 효과예요. 그래서 레고랜드가 실질적으로 명목상에서는 몇십조라고 했지만 이거는 곱하기 10배를 때리셔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정책적 활동입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비상이고 한계기업들 벼랑끝 내몰리고. 그다음에 IMF도 한국 부동산 문제라고 했죠. 부동산 가치 떨어지면 힘들다고 했지만 이거는 요거를 그대로 놔두면 정부가 바보예요. 정부는 부양책을 가지고 있고 지난 정부 때 막 쪼아놓은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2금융권도 힘들죠. 그다음에 제2금융 부실. 뭐 이번에 금리가 뭐 한 8%, 6%짜리에 뭐 10억 뭐 짜리만 했는데 갑자기 100억, 1000억 몰리면서 난리가 났죠. 이유가 뭐냐면 예대 마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BIS 비율 맞춰야 되니까. BIS 비율은 여러분들이 주거래은행이 예금이 이만큼 있으면 이거에 한 7배, 10배 정도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줄어들면 대출을 줄이거나 이걸 늘려야 돼요. 그럼 이거 늘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금리를 높여주는 거. 근데 얘가 지금 4% 줘고 있었는데 시중에서 4% 줘요. 여러분은 예금을 맡긴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쪼그라드니까 금리를 5%로 올려야 되고 만약에 여기가 5% 되면 여기도 6% 되는 거죠. 그래서 시중금리를 쪼는 거는 여기랑 연결되기 때문에 피할 수 없습니다. 대출금리는 자동으로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BIS 이 비율을 낮춰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있죠. 그러니까 그 정부 정책 이게 일단은 부러지는 거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BIS 비율을 낮춰버릴 겁니다. 안 나오면 안 내요.
그거를 계속 이제 보시면 돼요. 요 부분이 아마 전체적인 한계 기업과 제2금융권에서 터지는 위험, 가장 큰 위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금리 인상 뭐 알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알고 있으면서 당하는 게 금리의 개념입니다. 글로벌하게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뭐 2% 정도, 2, 3%밖에 안 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별로 크지도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50%, 40% 차지하는 미국에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이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면요. 어, 먼저 보겠습니다. 한계기업부터 보겠습니다. 한계기업 자료도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아까 그 내용이 나온 거고요. 하나씩 보시면 고금리 이렇게 나오죠. 실업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GDP 생산률도 떨어집니다. 그래야 인플레이션이 잡힙니다. 잡아야 그나마 사람들이 만각을 할 때까지 좀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원래 3.5였으면 관계없는데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3.5가 불가능해져 버렸죠. 그 수치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해져 버려가지고 사실상 지금의 안 좋은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준 따라가면은 이자 34조, 이게 3.2인데 4.5 되는데 우리나라 제가 상단은 3.5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3.5 이상 가면 여기 말한 대로 이 부담금을 감당이 안 돼요. 지금 17조 올랐는데 뭐 가계부채 많다고 했지만 기업부채도 적지 않죠. 그 일부분이고 기업부채 금리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건설사 쪽은 이제 단기금리 땡기는데 뭐 3개월에 한 4%, 5% 밀려버리니까 곱하기 4 하면 20%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제 환율이 움직임 변수인데 환율은 저는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50원 찍고 다시 반등 나왔는데 이게 최근 상단을 고점 돌파해야 돼요. 돌파하면 무조건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거래소가 부실기업 대출 머뭇거리면 먹잇감이 들었다라고 해서 검은회죠. 무늬만 시세에서 상패가 거의 없죠. 그러면 상패가 없으니까 얘 뭐 할 수 있어요? 반대매매나 공매도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뭐 공매도가 상대적으로 이제 열어놓은 게 적기 때문에 다행인 거고요. 공매도 금지가 없으면 이거 절대로 방어가 안 됩니다. 공매도 금지라도 해야 방어가 되는 건데 다음 하락장에서 무조건 방어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고랜드와 한국생명 사태 다시 고객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덕재개라는 게 돈 많은 집에서는 안 일어나죠. 돈이 없으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뭐 시장의 급락을 대응을 못 해가지고 힘든 거고요. 해상 무보증 사채 현황 10월 달 거 보시면은 A 이상 등급, A 이하 등급 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힘든 거예요. 무보증 발행 현황을 밑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A 등급 이하는 안 만들어진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구간이 없어요. 유증 말고 근데 유증도 안 돼요, 지금은. 몇 개 이익이 확실하게 보장된 기업들, 앞으로 증가할 기업들이 나오고, 결국에는 한계 기업 중심으로 기업 도산 나오는 거,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도산이 되고 91물이니까 딱 3개월이죠. 3개월 동안 버티는 거예요. 길게 보면 6개월, 6개월 정도 안에 터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5%예요, 5%. 91물인데 5%, 예, 그러면 단기 자금 조달이 힘든 거죠. 그래서 시중에 있는 돈들을 이제 쓰는 거고요. 글로벌 중에 소프트 스팟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렇게 보시고, 뭐, 이게는 지금은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요거를 피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길게 박스권으로 가려면은 지금 가격에서 버틸 겁니다. 그럼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한 2, 3년 갈 거고요. 만약에 부러지면은 공조를 하거나 나라에서 정책을 조금 확장 재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소기업 비상 이거 볼게요. 한계 기업들 똑같이 보이죠. 기준금리 이만큼 올라가고 뉴스가 비슷한 거 그렇게 나오고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500개 대상한 게 애로사항이 있는 거고요. 외부 자본 조달이 힘든 거죠. 매출액이 30억 미만 기업들은 대출금리가 너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비 기업들 중 이제 상장사 한 곳 이자도 못 내죠. 나머지 적자인 그런 상태고 이 적자가 턴이 될 수 있으면은 긍정적으로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서 턴을 하면 결국에는 가소평가받고 있는 종목들이 다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금리 개통입니다. 요거 가계비 요거랑 똑같네요. 내용을 이제 뺄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계기업 연계 쓰나미 이게 제일 상단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을 때는 한계기업들이 버틸 수 있지만 금리가 높아지면은 결국에는 이자를 못 내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기업을 계속 운영하냐 마냐 그리고 기업이 적자가 나더라도 유보이익이 많았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버텨보자고 하겠죠. 그리고 왜냐하면 살아남으면은 무너진 기업들의 그 시장 점유율을 빼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계기업 요인은 관련된 뉴스들, 일주일치 뉴스 중에서 중요한 거 상단에 있는 것들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살펴볼 거는 한계기업 말고요. 이번에는 제2금융권 보겠습니다. 이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키워드로 해서 일주로 만들면 똑같이 보실 수 있는 거고, 뭐 매주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2금융권 하늘짝이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급대출 보증이 900, 그러니까 여기 이 건설사가 망하면서 900억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힘든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보세요. 저축은행이고 제2금융권은 일전부다. 제2금융권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여기도 휘청휘청 거리는 겁니다. 똑같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마 여기서 옷 벗어야 되는 분들이 얘가 완전히 부도나 버리면 답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주택과 관련된 주택산업연구원인데 고금리와 집값이 이제 가속화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막혔기 때문에 돈맥 경화. 이거 풀어주는 방법은 2008년도 때 MB 정부가 한 거를 해줘야 돼요. 그때 4대강에서 풀었잖아요. 4대강 안 한다고 했지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2008년도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동일하게 지금도 뭐 지금은 안 하겠다고 했지만 아파트 단지를 더 짓게 해주거나 아파트 단지는 조금 빡빡해요. 아파트 단지보다는 토목 산업을 해야 됩니다. 예, 그 토목 산업과 연결된 거는 솔직히 말해서 혁신도시 제2 플랜 들어가야 되고요. 혁신도시는 못하겠으면 그거에 준하는 토목공사와 관련된 내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정상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다행인 건 전 정부에서 안 한 토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넘어와서 해야 되고 저는 뭐 가덕도 개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봐요. 이쪽 지역에서는 활발하게 하는 게 가덕도 개발하게 되면은 거기 있는 거 땅 메우고 그 전략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교통망 싹 다 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역의 중견기업이나 국가의 중견기업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여지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긍정적으로는 평택시 같은 경우처럼 뭐 아리백을 잘해가지고 뭐 그 기업들이 그 지역으로 공단으로 입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도 차흥공단 쪽에서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중소기업들이 잘 본받아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강원장에서는 금리 뭐 인상 예상에 부합한다라고 했지만 최종금리 불안식을 여전하다는데 이분이 검사셨잖아요. 맨날 보신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온 것 자체는 조금 부정적이에요. 차라리 이번에 진짜 제대로 하신 분은 금통위입니다. 그러니까 금통위가 아니고 그쪽에, 금감원 말고 다른 단체, 실제로 적극적인 대응을 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나온 거고요. 실제로는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제2금융권 부실한 거 아까 보셨죠? 그냥 건설사 하나 많아지면 거기다 대출돼 있는 제2금융권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미분양이 늘어나면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이 돈이 돌 때는 관계없었는데 돈이 안 돌기 시작하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동천주공도 힘들고 그다음에 진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번에 프로지오도 제대로 분양이 다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힘든 거고요. 그다음에 C 뭐 주택 복합 상하는 중흥도요. 중흥 이제 대규모 단지들도 사실상 보시면은 토요일이든 주중에 보시면은 발이 불 꺼져 있는 그 자체가 약간은 부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대로 불 켜져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어, 사실상 진주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초기에 이용료가 지어졌을 때 거기가 미분양 사태 일어나서 고생을 겪었지만 결국 10년 뒤에 탈출했거든요. 그러니까 5년, 10년 뒤에 탈출했는데 그거가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 전반적인 게 5년에서 10년 뒤 탈출이기 때문에 여튼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관심 가지셔야 되는 거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경매입니다. 경매고 주식도 뭐 싼 건 맞아요. 한 3년에서 2년 정도 보시면 근데 한 번 더 떨어졌다 갈 거기 때문에 현금 보유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체금융이었는데 제2금융권인데 요거를 제대로 못 올려버리면 힘든데 근데 그 뭐 제2금융권 말고 1금융권을 억제해 줬기 때문에 2금융을 버티는 거예요. BIS도 못 맞춥니다. 1금융권에 더 올려버리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힘들다. 그리고 제2카드와 저축은행 제2금융권에서 간치금융이 문제라고는 했지만 이거를 풀어주기도 힘든 그런 상태죠. 일반인들 삶이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감행적 수수료 인하 압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거를 피할 수 있는 수단이 페이나 그쪽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경기가 안 활성화됐을 때는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상공인들도 동일하게 이 수수료가 너무 높아져 버리면 금리 높아진 거랑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것만 인하가 문제라고 보면 안 돼요. 원천 저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 저 인하의 수준에서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발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맞는데 왜냐면 저거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되게 해서 사업이 성장하는 그 플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다 그냥 국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고 사실상 이런 특히 수수료와 관련된 거는 애플 거를 좀 많이 모방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상 그게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카드나 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기존의 수수료 체계는 너무 미약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할인의 힘도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한계기업하고 제2금융권까지 해서 신용위험을 살펴봤고요. 여기까지 해서 영상을 하나로 자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험만큼 위험한 게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꼭 보셨으면 하는 의미가 크고 뒤에 있는 영상들은 선별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영상도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또 뭐 뒤에 내용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도 힘든 한 주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주 초에는 좀 힘들었다가 주말 가면서 크리스마스 오면서 조금씩은 풀릴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